전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C형 간염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중증 건선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불거졌던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 당시 C형 간염의 예방과 치료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그러면서 C형 간염 치료제가 매우 비싸다는 점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C형 간염 치료제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12주 기준으로 미국에서 1억 원에 가까웠던 약값이 299만 원까지 대폭 떨어집니다. 중증 건선 환자들의 치료비도 다음 달 대폭 줄어듭니다. 정부가 중증 건선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추가함에 따라 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산정특례란 중증 질환으로 발생하는 값비싼 의료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건선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평생 치료해야 하지만 고가의 치료비로 꾸준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고 계속 조절을 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게 피부뿐만이 아니고 건선 관절염을 동반해서 관절이 망가지기도 하고 다른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당뇨 같은 다른 질환들 동반율이 높다고 알려져서 현재 건선 진료 인원은 16만 6천여 명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국내 건선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는 10월부터는 간 초음파 검사,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합니다.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공립유치원의 원화 수용률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우선 입학시킨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00% 부담합니다. 올해 정부가 부담한 예산은 약 8,600억 원으로 전체의 41.2%에 해당됩니다. 또 현재 22만 원인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별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국정기획위의 교육부 첫 업무보고일에 결정된 겁니다. 누리과정이 정말로 지난 몇 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또 그 직접적인 피해를 학부모들께서 봐왔고 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하는 것과 아울러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하는 계획까지 보고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원화 수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학급을 마련하고 국공립 유치원 2,400여 학급을 추가해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과 세종교육청 등이 시범 실시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도 의무화됩니다. 국정기획위의 결정으로 매년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예산 논쟁은 이제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2조 원에 이르는 재원과 세부안 마련 등 실질적 추진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다음 달부터 공휴일에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평소와 같이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주말에 주차 무질서가 심각하고 특히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정작 공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데 따라 유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디지털 기업들이 서울을 글로벌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서울 디지털 서밋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립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디지털 서밋에는 국내외 19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세먼지와 랜섬웨어 같은 사회 문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공공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서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크기 마련입니다. 이는 바로 분배 악화로 드러나는데요. 실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소득 분배 지표들이 5년 만에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크게 악화한 경제 사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표도 일제히 나빠졌습니다. 대표적 소득 불평등 지표 진위계수는 작년 0.304로 한 해 전보다 0.009 올랐습니다. 평등할수록 0에 가깝고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지는 이 지수는 2011년 이후 개선되다 5년 만에 다시 악화했습니다. 이마저도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위계수의 토대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고소득층의 참여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지표인 하위 20%의 가처분 소득 대비 상위 20%의 소득 비율, 즉 5분위 배율도 5.45배로 5년 만에 크게 상승했고 소득 순위상 한가운데인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인구 비율, 즉 상대적 빈곤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저소득 사정이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최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39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8% 줄며 5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월평균 92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5% 늘며 5개 분기 내리 증가한 최상위 20%와 정반대입니다. 불평등의 심화는 안 그래도 둔화한 경제 성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 사회의 이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측면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인적이나 물적 자본의 이제 과소 투자를 유발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 전체의 소비를 위축시켜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에 이런 추세를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더라도 창업에 한번 실패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재기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연대 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창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 OECD가 이달 발간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창업기회 인식 조사에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 올 때 우산 뺏는 관행을 되풀이해온 금융도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창업 기업이 막 우리 70년대나 2000년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 업무 보고에서 창업기업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오는 8월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2천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와는 별도로 정부 재정 1,500억 원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재원 1,500억 원 등 모두 3천억 원 규모의 3번 재기지원 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등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고 산업 인큐베이팅, 창업 지원을 위해서 금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기업 대표의 회사에 대한 연대 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크게 늘려서 투자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25% 수준까지 늘리는 등 해외 투자를 대폭 강화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중기 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중기자산배분은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 운용 전략으로 향후 5년 동안의 대내외 경제 전망, 자산군별 기대 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이 반영됩니다. 기금위는 실질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서 2018년에서 2022년 기금 목표 수익률을 연 5.1%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의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세운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 등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4년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일몰 규정에 따라 오는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폐지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를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해 해고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방 요리 보조로 일하다가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3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도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력 단절 여성과 은퇴 직장인뿐만 아니라 이 직업을 가진 분들도 부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전천후 일자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전천후 일자리라니 어떤 직업인지 궁금해집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직업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현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총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1.8%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이 5집 가운데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함께 유망직종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펫시터라는 직업입니다. 네, 펫시터라. 이번 직업도 좀 생소합니다. 역시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찾아내는 히든잡다운데요. 그럼 펫시터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돕자면 펫시터는 주인 대신 단기간부터 장기간까지 반려동물을 잠시 맡아 키우는 일종의 반려동물의 돌보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펫시터가 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펫시터가 직접 본인의 집에서 동물을 돌봐주는 위탁 서비스를 하거나 반대로 펫시터가 직접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서비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특히 주인이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펫시터의 집에 반려동물을 맡겨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펫시터가 반려동물을 맡게 되면 시간에 맞춰 밥을 주거나 용변을 처리하는 일, 또는 이 건강을 위해 산책을 시켜주는 일 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펫시터라는 직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도 안 하는 걸 개나 고양이한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에는 외출하거나 여행 갈 때 사료 많이 쌓아두고 알아서 잘 지내겠거니 이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펫시터는 외국에선 이미 익숙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처럼 대형 반려동물을 자주 키우는 나라에선 반려동물을 자주 산책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도 문제지만 분리불안장애나 운동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집안의 물건을 망쳐놓거나 심하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쁜 주인 대신 반려동물을 산책시켜주는 펫워커라는 직업이 오래전부터 인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애견 호텔 같은 곳에서 반려동물들을 맡아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동물병원이나 가정집에서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애견 호텔의 경우 비좁은 케이지에 있어야 하거나 또 집단 생활로 반려동물끼리 병을 옮을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1대1로 관리할 수 있는 펫시터라는 직업이 필요해진 거죠. 네, 그렇군요. 사료만 많이 주고 나가던 시절에서부터 애견 호텔을 거쳐 이제는 펫시터라는 직업이 등장했으니까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씀씀이도 달라졌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농협경제연구소에서는 2015년 반려동물의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에도 점점 증가하면서 5년 후에는 6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대선 때도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의 관심이면 펫시터의 보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펫시터의 경력과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시급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시급이 그 정도라면 상당히 고수익 직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맡기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하루를 맡기는 경우는 평균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장기로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시급 대비 하루를 맡기는 비용이 저렴한 편인 거죠. 그런데 이 애견 호텔의 하루 이용료가 10,000원에서 15,000원인 걸 감안하면 다소 비싼 편인데요. 그럼에도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기는 이유는 내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돌보미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여름 휴가 때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평소보다 2배 이상 비용이 올라도 펫시터의 수가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반려동물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펫시터의 장점은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자투리 시간에 부업을 하고 싶어하는 주부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또 방학 때는 용돈과 등록금을 벌기 위해 펫시터를 지원하는 대학생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 산책을 시킬 수 있는 체력도 충분하고 또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가는 가구들도 많아서 높은 보수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펫시터가 되기 위한 자격증 같은 건 따로 없나 보네요. 네, 아직까지 국가공인 자격증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주로 펫시터 전문 업체에 소속이 돼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직원 펫시터로 활동을 하거나 개인이 직접 인터넷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자격증 없이 무분별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펫시터의 정식 자격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이 반려동물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무조건 맡겠다는 악질 펫시터도 있어서 이 반려동물이 피부병이나 귀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펫시터가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반려동물을 폭행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일부 펫시터 회사들과 제휴를 해서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증 코스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자격증에 대한 인식이 적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펫시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펫시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려동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보나 캐스터가 앞으로 펫시터와 같은 알짜 유망 직업 많이 소개해 줄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